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매주 화요일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 이창한 영업부장과 풀어가고 있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급락 이후 섹터 반등과 함께 2차 전지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출입 데이터라던가 실적을 봤을 때 아직 회복에 완연한 신호를 발견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하셔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워낙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들은 전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섹터에 대한 이슈라보다도 그 매크로가 좀 더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 ISM 그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주간 실업 청구 지수 그리고 CEO 이제 고용 서베이 지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가장 우려가 됐던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반등의 모멘텀이 됐고 일단 기준금리 9월 달에 이제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으로 촉발하면서 엔캐리 트랙이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불거지고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로 보여지는데요. 방어선이 달러엔 환율 145엔입니다. 여기만 근처만 가면 시장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146엔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BOJ가 어떻게든 이 145엔을 방어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부가 이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라든가 9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높지만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 나게 되면은 BOJ가 이 환율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과 이게 연관이 된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선제 조건이 BOJ가 환율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터지면은 또 이게 좀 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 불안감이 아직 좀 있고요. 이동채 회장 전 회장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 8.15 특사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대통령 결정만 남은 상황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래도 반등이 빠른 이유는 이 모멘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제 신청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한 것도 있다. 그리고 오늘 MSCI 편출입 업체들 발표가 됐는데 2차 전지에서는 덕산테크코피아랑 중앙첨단소재가 깜짝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엔캠 기관에서 NDR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전에 리튬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다는 거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양극재 쪽이 3분기도 좀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출 데이터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양극재, 동박 이런 소재 업체들이 셀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이제 캐파를 지금 축소를 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토를 중인데 유일하게 전에 리튬용 쪽은 캐파를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유일한 소재 쪽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는 전액 위주로 지금 아직은 좀 더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40~5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구간은 전기차 쾌증과 그리고 트럼프의 리스크까지도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그런 2차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요거 당장에 수출이 데이터 어떻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 경합주에서 세 군데에서 우위를 범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헤리스 쪽으로 판이 기울어진다고 하면 그게 신재생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기 전망이 그러니까 양극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장기 캐펙스 전망에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치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이제 화재 사건을 봤을 때를 보면은 시애틀 NCM 배터리가 지금 자체 LFP 배터리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NCM 배터리가 LFP보다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시애틀 NCM 811은 LFP랑 성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거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가 이제 NCM 811이 지금 최신의 배터리인데, SK온 같은 경우가 NCM 9이 벌써 3, 4년 전에 이미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런 벤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벤츠 화재 사건 요거 좀 살펴보죠.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형성이 좀 됐고요. 현대차, 기아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오픈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뭐 테마에 대한 얘기는 살짝 미뤄두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제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한국의 배터리사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꽤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는 이제 자칫 뭐 배터리 게이트라든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벤츠 EQ 화재의 핵심은 이제 2022년도에 분명히 벤츠는 EQ에 그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CATL NCM 811이 들어간다라고 홍보를 했었죠. NCM 811 자체도 이제 뭐 그 CATL 배터리 자체도 그렇게 성능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인지도가 있는 CATL 배터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벤츠가 배터리 인증을 한번 받고 23년도 인증을 한번 더 받습니다. 그게 파라시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출시된 EQE는 다 파라시스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파라시스로 얘기했는데 벤츠에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벤츠의 그 배터리 팩의 그 다룬 기술력이 선제히 낮았다는 거죠. 또 이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으로 인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벤츠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프링클러 미작동 문제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벤츠가 배터리 지금 세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터키에서 조립한 다음에 독일에서 탑재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 전에 2022년도 당시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의심을 했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랑 그 기아 그리고 BMW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는데 대체로 이제 국산 배터리, K배터리를 많이 쓴 기업들은 지금 밝혔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밝히지 않는 게 결국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벤츠 EQ2와 기아 EV6가 불이 났는데 두 화재의 차이점은 뭐냐면 벤츠 EQ 화재 같은 경우는 곧바로 열폭주가 일어나서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 하얀 빛이 났고 이게 이제 그 화연 지원 방지가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재가 진압이 되면서 결국 밖으로 끄집어 내와서 이제 화재를 완전히 진압을 했는데 그 배터리 자체가 그 열폭주 화재 지원에 기능했던 것이고 또 기아가 또 그만큼 배터리 잘 달았던 거이라서 가장 이제 그 화재 지연 기술의 가장 안 좋은 사례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현대기아 뭐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인 것 같고 KG 모빌리티는 뭐 애초에 BRD라고 밝혔는데 네. 근데 BRD랑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BRD 배터리와 그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그 KG 모빌리티의 연구진들이 나름의 좀 방식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좀 개선된 팩을 좀 내놓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그 정부가 그 전기차 배터리 공개한 기업의 그 전기차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 방안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데 저는 공개 안 하는 기업들은 배터리 보조금 다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디젤 게이트 이후에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실명제,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K 배터리 인사이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배터리 여권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K배터리에게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들여다봤고요. 문득 궁금한 건 어제 K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합대책 회의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세부안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돌면서 스프링클러 종목들 혹은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그것을 좀 가능성을 낮춰줄 만한 기술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테마로 돌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실까요? 뭐 테마는 테마로 움직이니까 뭐 테마는 테마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사고가 곧바로 폭발로 다 이어지는 거 아니고 전기차 화재 중에서도 그 안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내연기관차 하루에 그 한 달에요 400건 정도 화재가 나거든요. 한 달에 4,800건 정도 화재가 보통 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400건 정도 화재 나는 게 그게 다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기차 포비아가 아니라 자동차 포비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10만 대당 그 내연기관차가 1.5% 한 1,529대 정도 불이 나고 전기차는 25대 그러니까 0.03% 비율로 좀 화재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는 확률은 내연기관차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 불이 날 확률은 더 높습니다. 특히 이제 BRD의 그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간 거는 특히 하이브리드 들어가게 되면 그 하이브리드 자체가 고시레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잘 불이 잘 나요. 그래서 BRD의 전기차가 전기차 비율보다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잘 난다는 거는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전기차 무섭다고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 하이브리드 갈아타겠다 이게 더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견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관련해서 일단 테마는 테마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이제 태양광, 풍력 쪽 전략을 좀 자금을 투입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던 뭐 CS 윈드를 비롯해서 이제 일단 현대해상 테마 네. 쪽에서 이제 풍력이 먼저 반등을 하는데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하원 의장 그 마이크 존스에게 서한을 발송해서 그 IRA법에 포함된 그 청정 에너지 세공제를 폐지 말자고 촉구를 한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좀 먼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들어왔던 것이고 거기에 좀 뭐 수차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IRA법에 포함된 이런 혜택이 민주당보다는 그 공화당 지지 우세 지역에 더 많이 그 지원이 됐기 때문에 대략 뭐 80% 가까이가 정도가 이제 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 이제 그 세금이 그 보조금이 다 투입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IRA법 이후에 이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51개 중에 43개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IRA법 제정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당연히 지금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조지아주 그 공화당 하원의원 버디 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새 행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을 일으켜들어지고 막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IRA법에 대한 폐지 우려는 그냥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그 엑슨모빌 같은 화학 그 연료 업체도 그 IRA법 지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 관련된 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서 그만큼 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그린 섹터 당연히 수혜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 보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 2024년 말 특히 2025년부터 26년도 요 사이에 미국의 그 대규모 태양광 셀 쇼테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쇼테지 최대 수혜가 하나솔루션인데 아직은 좀 뭐랄까 이런 수혜를 본격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중국 업체들이 같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마 2025년도, 2020년 이 구간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주가 상당히 바닥 구간이라서 지금부터는 여기 뭐 매수를 반다 한 데보다도 지금 하나솔루션 특히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공부는 지금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의 시각, 셀 쇼티지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저희도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건네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죠. 오늘의 관심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토비스 카지노 모니터 쪽 아닌가요? 예, 그전에 우리 코너에서 16,000원에서 15,000원에서 16,000원 요때 매수 의견 드려서 목표가 24,000원에 달성한 종목이고요. 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15,000원, 16,000원 때 말씀드릴 때과 같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그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전장 부분에서만 이제 전분기 대비 한 20% 이상의 매출이 올라서 860억 정도 나왔고 지금 그 전장 디스플레이 쪽에 캐펙스 구축 다 증설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온게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법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게 상당히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했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증권 그 김성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는 고익성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좀 카지노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가면서 이 전장사업법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서천 공장에서 이제 신규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번에 하반기부터 K8에서 들어가거든요. 기아 거기에 들어가고 또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콘티넨탈 같은 경우가 25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포함되고 스탈란티스 향으로도 지금 제품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올해 연말부터 좀 물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5년부터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올해도 그 가파른 성장이 이어지지만은 내년과 특히 이제 2026년까지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당히 올렸는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치 최상치가 24,000원인데 최근에 SK증권에서 32,000원 그리고 DS투자에서 29,000원으로 많이 올려놨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24년 기준으로 PR 7배 미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고 또 이제 SK증권에서도 지금 전장사업 부분이 BEP를 달성한 구간이고 파와 이제 그 EPS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 글로 워드텍이라고 네. 그 전장 부품 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매출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그 성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증권사에서도 또 목표가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이렇게 우호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증권사 목표가 하단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번 언급을 주셨었고 추가적으로 다시 첨언을 도와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쭉 풀었는데 부장님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오늘 좀 더 있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저도 이제 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차 전지 쪽도 그렇지만 바이오 시밀러 쪽도 있었고 삼천당제약이나 덕산테코피아나 뭐 수많은 종목들 내에서 지금 시점에 한 언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주가 변곡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종목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액 기업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고점 대비 대부분 한 40에서 50% 정도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액 쪽이 주가 하락폭도 지금 관점 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업체들 중에서 증설을 축소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전액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전액과 리튬형 기업만 지금 그런 그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네. 늘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엔캠 NDR이라든가 통해서 기관들이 이제 관심을 다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MSCI 수급 그 관련해서 편입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뭐 반도체 쪽은 KC도 있더라고요. 되게 그 회사가 자산이 되게 많은 네. 기업인데 반도체 쪽에도 KC 한번 그것도 한번 잘 보시겠고요. 그리고 그 LS 일렉트릭 편입은 요거는 아마 8월 31일 종가에 그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편입되는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고 또 이제 그 편취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유동 비율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엔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 있고 유동 비율이 낮아진 기업들이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유동 비율이 올라간 기업이 엔캠이랑 에코프로 머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말씀드린 거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올라갔거나 편입되는 종목들 중소형단에서 특히 잘 봐야 되고 LS 일렉 같은 경우는 8월 30일 이제 편입 예정일 전엔 살짝 이익 실현을 하는 쪽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문득 8월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11월 분기 리뷰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는데 LIG 넥스원 편입 기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LIG 넥스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방산주 쪽은 좋은데 좀 방산주 쪽 뭐 LIG 넥슨 좋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마 거래 정지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두더라도 실적 모멘텀 저는 방산주는 계속 현대로템을 탑픽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IG 넥슨보다는 저는 한다 그러면 굳이 한다면 현대로템. 현대로템으로. 어제 좀 그러니까요. 급반등이 요즘 관심이 나왔는데 많더라고요. 눌렸을 때 요즘 실적 추정 계속 올라가는 네. 쪽이 현대로템이고 그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목표가에 거의 다 달았어요. 보면은 대체로 다 네. 두 종목이 전부 다 아니면은 그 상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태의 경우가 있는데 현대로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 상당히 4만 원이 넘는 게 없었는데 지금 5만 원 넘어가는 것도 나온 상태니까 오. 지금 계속 방산주 보실 거면은 저는 그냥 계속 탑픽 현대로템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앞서 이제 현대로템이 지금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과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방산 섹터에서 좀 못 갔던 점을 고민하던 찰나 이렇게 부장님이 함께 더 첨언을 해주시니까 힘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의견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